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축구 평가전 중계 때문에 1시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병사를 막기 위해서 추격조까지 보내 총 40여 발을 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귀순한 병사는 1차 수술을 통해서 현재 탄환 5발을 제거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입니다. 먼저 긴박했던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상황을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3시 14분 판문점 우리측 감시 장비에 북한군 3명이 남측 방향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귀순 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1분 뒤 차가 군사분계선 10m 앞 북한군 초소 근처 배수로에 빠지자 귀순 병사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북한군 3명과 초소에 있던 1명이 앞세 권총과 소총을 쏘며 추격했습니다. 총에 맞은 귀순 병사는 3시 반쯤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4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 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채 무차별 총격을 당한 귀순 병사는 어깨와 복부, 허벅지 등 모두 5곳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귀순 병사는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장에 다발성으로 7곳 이상 파열됐어요. 의식은 없는 상태예요? 없어요. 인공호흡기로 인공생명 유지장치로 간신히 유지되고. 이 병사는 장기가 심하게 오염돼 앞으로 열흘 정도가 고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수술에서 권총탄과 AK 소총탄 5발을 제거한 뒤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2, 3일 뒤 추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은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넘어온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아서 교전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급한 상황이 1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남쪽으로 사격한 건 1984년 소련인 망명 사건 이후 33년 만이고 병사 귀순 사건으론 처음입니다. 북한군 추격조가 귀순을 막으려고 무차별 사격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남쪽으로도 총알이 날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사 교전 수칙에는 장병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현장 판단에 따라 응사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에선 이 교전 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합참은 그러나 우리 초병이 직접 위협받지 않았고 위기도 추가로 고조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종합 판단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거나 귀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에도 총을 쏜 걸로 밝혀지면 북한에 엄중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고질적인 보고 지연도 재연됐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이 흐른 뒤에야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예결위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저를 포함한 실무진에서 과오가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송영무 장관은 JSA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총알이 박힌 첫 사례라고 말했지만 합참은 남측 지역 피탄 여부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삼성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문용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이 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은 1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과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던 1심과 2심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김진수 전 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 안건을 챙기도록 했다고 지시 이행 과정을 판결문에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삼성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현안이었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과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관련 다른 재판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런 판단을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항소심에서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다른 재판부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제주주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의미 있는 법원 판결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뒤에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삼성전자 온양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6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씨는 퇴사 7년째인 지난 2010년 30살의 나이로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 같은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0.52명만 걸리는 희소 질환입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2012년 숨졌습니다. 1심은 검사 공장에서 일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됐다며 뇌종양 발병을 산재로 봤지만 2심은 퇴사한 지 7년이 지나서 발병한 만큼 업무 때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가족력이 없고 이 씨의 뇌종양 발병 연령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어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퇴직 후 7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산재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뇌종양 발병을 호소한 27명 가운데 11명이 산재 인정을 신청했지만 9명이 거절당하고 이 씨를 포함한 2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한입니다. 이번엔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입니다. 롯데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후원금 3억여 원을 내기 위해서 추가 예산까지 편성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병헌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액을 급히 마련한 배경엔 결국 전병헌 수석 쪽에 입김이 있었을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검찰은 롯데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후원한 3억 3천만 원이 정상 편성된 예산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 급히 조달된 추가 예산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했던 당시 후원금 마련 과정은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예산 관련 문서를 분석하면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문용 씨 등이 롯데 홈쇼핑 재승인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해 롯데 홈쇼핑이 자금을 급히 조성해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 홈쇼핑은 회계년도 중간에 제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책정 예산에서 후원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수석도 다시 한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직 두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생각 가지고 있고요.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지난 9월 15일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 화성 12형 미사일을 3,700km나 날려보냈습니다. 일주일 뒤인 9월 22일엔 김정은이 자신 명의의 성명을 통해 초강경 대응을 공언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오늘까지 60일째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일 북한에 대한 중대 성명을 예고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 1면입니다. 김정은이 만경대 혁명학원에 교육용 기자재를 보냈다는 국내 소식이 머릿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동해에서 훈련 중인 항모 3척 가운데 한 척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북방 한계선 남쪽 92km 지점까지 북상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관망 자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북한 문제에 대한 중대 성명을 예고했습니다.
It'll be a very complete statement as to trade, as to North Korea, as to a lot of other things. 일단 북한에 대한 테러지 영국 재지정 같은 압박 정책의 가속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날 때쯤 테러지 영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틸러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동안 대북 비난 수위를 낮춘 것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2달간 도발 중단을 북미 대화 필요성의 신호로 언급한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감안하면 대화에 무게를 두는 성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트럼프의 성명이 대북 강경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면 북미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 만큼 북한도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800조 원에 이르는 돈을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으로 배정하며 국방 수권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핵 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배치하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국방 수권 법안입니다. 10여 페이지에 걸쳐 북핵 위협에 대해 다양한 대처 방안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시 배치하라는 겁니다. 당초 상원 안에는 빠져 있었는데 하원과의 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잠수함 탑재 핵미사일은 냉전이 끝난 뒤 21세기 들어 보관만 하고 있던 건데 이걸 다시 배치하라는 건 미 의회가 북핵을 실제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래식 폭탄과 핵폭탄을 함께 실을 수 있는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주변 훈련과 배치도 법안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미 의회는 북한이 실제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자기 충격파 무기의 파괴력도 보고하라고 매티스 국방장관에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법안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에 기존의 국방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는 아세안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오늘 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 이인젠 리커창 총리와 가진 회담에선 한중 관계 봄바람을 예고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 1이 참석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이어 미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안정적 한반도 상황 관리와 평화적 해결 원칙의 협력을 구했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평화, 번영,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만들어냅시다. 오늘 밤 나올 의장 성명에는 대북 규탄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동참 촉구가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어제 밤늦게 열린 한중회담에선 대치 국면 전환과 대북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북핵 로드맵이 도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드 문제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가 강조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꽃피워야 진정한 봄이라며 중국 고전을 인용하자 리커창 총리도 양국 국민이 관계 개선을 조속히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한시로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뒤 내일 귀국합니다. 마닐라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은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아서 썼다고 문고리 3인방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이병호 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수사 초기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받은 돈을 일부 사용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산 것을 두고 상납받은 돈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는
자신들이 사용한 돈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은 돈을 받아와 관리만 했을 뿐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3인방 가운데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측근 3인방이 자신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으로 결론짓고 3인방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용처를 캐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오늘 새벽 조사 중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숨진 김주혁 씨의 정밀 부검 결과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심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술이나 약물의 흔적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김주혁 씨의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려 서서히 멈춰섭니다. 1분 정차 뒤 다시 출발하는 차량. 25초 정도 평범한 운행을 하다 급격히 차선을 변경해 오른쪽 앞차를 들이받을 뻔합니다. 이후 천천히 움직이지만 차선을 넘나들더니 왼편의 승용차와 충돌 뒤 오른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며 속도를 내 화단과 인도를 타고 넘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이 사고 차량에서 발견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음성은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작스런 이상 운행을 놓고 김 씨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정밀 부검 결과 김 씨의 심장에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극소량의 피부과 약 외에 다른 약물이나 알코올, 독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사고 충격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핸들을 두 손으로 쥐고 괴로워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해 다른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얘기로는 부검을 통해서 100% 다 밝힐 수는 없다. 그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에 음성이 남아있는지 국가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차량 이상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고엽제 전우회가 토지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위례 신도시 땅을 국가보훈처장 추천서 단 한 장으로 독점한 겁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A2-3 블록의 축구장 6개 넓이의 택지 42,017제곱미터는 지난 2013년 고엽제 전우회가 공급받았습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어떻게 이 땅을 분양받았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 6월 17일 A2-3 블록에 대해 국가보훈처장 추천 공문 제출업체가 1순위보다 우선이고 이 경우 1에서 3순위까지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공고를 냅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전후의 주택사업단을 추천한다는 처장명의 추천서를 토지주택공사에 보냅니다. 그런데 고엽제 전후회가 보훈처에 추천서를 요청한 날짜는 6월 13일. 토지주택공사의 공고가 나기 나흘 전입니다. 고엽제 전후회 주택사업단은 이 땅을 단독 신청해 1,800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고엽제 전후회의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의 승인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골재 사업 등 보훈처 승인을 받은 17가지 사업이 있지만 주택사업은 아예 항목에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소에 추천서를 써준 셈입니다. 고엽제 전후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사업단인지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오래돼가지고. 위례지구에서 민간에 공급한 땅 경쟁률은 300대 1, 500대 1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이곳은 사실상 수의 계약을 한 겁니다.
단이 사실은 이거 두 개를 이제 뛰어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시공 실적까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했을 것 같고요. 고엽제 전후회 측은 주택사업단은 물론 주택사업단과 손잡고 시행사로 나섰던 S건설조차도 모른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엽제하고는 관계도 없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 더 이상 모르겠어. 분양 사업으로 S건설이 거둔 이익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취재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좀 잠깐 뵈러 왔는데. 검찰은 분양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고엽제 전후의 관계자 등에게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학대하고 착취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착취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상급인 57살 이광기 씨는 경북 상주의 한 농장에서 지낸 15년 세월이 끔찍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뭐 개 취급하는 뭐 사람 인간 대우 안 해주고 마음 불안하게 하고. 축구장 30개 넓이의 논농사에다 소 키우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도 한 달에 받은 돈은 불과 15만 원. 일은 엄청나게 합니다. 말도 못하게 하죠. 일을 못한다며 수시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주변 도움으로 지난해 농장을 빠져나왔지만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15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노동부가 인정한 체불임금은 22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현행법상 3년치 밀린 임금만 청구할 수 있는 데다 일을 별로 시키지 않았다는 농장 주인의 주장이 인정돼 하루 2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적용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그래가 데리고 있자 이래 됐는데. 농장 주인은 상습 협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뒤늦게나마 밀린 임금을 줬고 학대 행위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게 판결 취지였습니다. 지난 2014년 6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구해낸 이른바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 33명 중 20명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앞선 사례와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나중에 밀린 임금만 주면 큰 처벌은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그 임금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노예처럼 착취당한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는 것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역주행이 부른 대형 사고 장면들입니다. 이런 역주행 사고는 한 해 300여 건이 일어납니다. 운전자 과실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런 역주행 사고를 부르는 원인은 또 있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2.5톤 정화조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버스와 충돌합니다. 한 행인은 가까스로 참변을 피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앞에서 느닷없이 달려드는 역주행 차량에 당하는 운전자는 속수무책,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빈발하는 고속도로 진출로, 근처 진입로를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진입로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표지를 놓치게 되면 여기 와서 그냥 직진을 하게 되는 거죠. 진출로 쪽도 문제입니다. 진입 금지 표지판이 있지만 진출로 쪽에 너무 가까이 세워놨습니다. 진입로를 놓치게 되니까 이제 그 조급한 심리 때문에 당황해서 이 진출로로 이제 우회전을 하는. 또 다른 국도입니다. 마을길과 연결된 진출입 도로에 아무런 표지판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기형적이에요. 그죠? 이 지점에.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진입만 허용된 도로로 들락거립니다. 일로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건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죠. 저 일로 많이들 다니세요. 시골 사람들, 할아버지들이고 뭐면 일 다니는 사람들 많이 다녀요. 서울 시내 일방 통행로도 문제입니다. 이곳은 우회전 진입 금지 도로입니다. 하지만 노면 표시가 이렇게 지워져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알면서 어기기도 하지만
모르고 진입했다가 본의 아니게 역주행하는 차도 있습니다. 자주 오셨잖아요. 이쪽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네. 나중에 들어온 차량이 일방통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주행에 따른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올해부터 역주행하게 되면 경보가 자동으로 울리는 장치를 전국 60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일반 돼지보다 값은 비싸지만 좀 더 맛있다고 해서 요즘 흑돼지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걸 노리고 일반 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속였는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한 육류 포장업체에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오늘은 수수제 검증 영장이 육류 가공실에서는 돼지고기를 분해해 포장한 뒤 종류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흑돈할 때는 어떤 여기에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건가? 창고 안쪽에는 흑돈 표시를 붙인 일반 돼지고기가 쌓여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 돼지에 흑돼지 스티커를 붙여 판 혐의로 육류포장업체 상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3년여 동안 판 가짜 흑돼지 고기는 294만 인분에 달합니다. 삼겹살, 목살 등에 보이는 흑돼지의 경우 껍질에 검은 털이 있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비와 등심 같은 부위는 일반 돼지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드러납니다. 공장장이 작업 계획서를 백돼지인 것을 흑돼지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작업 계획서에 따라서 라벨을 붙이는 형식으로 했는데요. 지난해 원가 기준으로 갈비 부위는 흑돼지가 일반 돼지에 비해 킬로그램당 3,300원, 안심은 킬로그램당 1,100원 더 비쌌습니다. 이들 일당은 명절과 여름철에 가짜 흑돼지 고기를 집중 판매해 5억여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한 대리점 대표가 고객 여행 경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가 1,000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신랑 A씨는 지난 9월 하나투어 대리점을 찾아 푸켓 여행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380만 원짜리 상품을 할인받아 3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추가 할인이 있다면서 380만 원을 더 송금하면 41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총 90만 원을 할인받는 셈이라고 꼬드긴 겁니다. 그러나 추가로 보낸 380만 원은 여행사 대리점주 개인 계좌로 갔고 대리점주는 잠적해버렸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가기로 했는데 추가 입금 피해를 받아서 허탈하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나 이런 걸로 좀 느꼈습니다. 시부모님 8순 기념으로 일본 여행 상품을 계약한 B씨도 비슷한 수법에 속아 800만 원을 떼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이 사람을 믿었던 거에 대한 배신감이 저는 너무 컸고 또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저는 하나투어 측은 피해자가 1,000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 고객에게는 본사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은 파주와 일산에서 하나투어 대리점을 운영한 임모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뤄진 도로 포장공사 열애 7은 투입된 예산의 80%만 실제 공사비로 쓰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는 업체들이 서로 짜고 수수료로 떼어가고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완공된 도로 굴착복구 공사 현장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업체가 낙찰받은 공사를 건네받아 대신한 겁니다. 실제 공사업체가 받은 공사비는 낙찰가의 80% 정도. 8%는 낙찰된 업체가 챙겼고 약 10%는 입찰과 공사 배분을 관리하는 업체가 떼어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5년 동안 담합한 서울 시내 도로 포장 공사 업체 325곳을 경찰이 적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권역별로 8개로 나눠 회사들을 모으고 팀장격 회사를 둬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구청 공무원에겐 이런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은 한 15개 드릴까요?
방역대 전달하게끔 할게요. 5개. 예, 알겠습니다. 광진구와 송파구, 은평구의 공무원 5명이 받은 현금이 6,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 원가의 82%만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 공사에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5년 동안 진행한 도로 포장 공사 건수는 611건, 투입된 세금은 4,888억 원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사고 파는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 그래프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거래되는데 이틀 전에는 단 몇 시간 만에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거래소 서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중요한 순간 서버가 다운되면서 큰 피해를 봤다며 거래소 회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빗썸의 서버가 1시간 반 정도 다운되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 손실을 본 사람들이 3,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안 돼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100만 원 제가 날아갔습니다. 뭐 하시 뭐. 빗썸을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내려는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빗썸 측에서 밝힌 2 내지 3기가의 트래픽 양은 일반적인 게임 사이트나 다른 거래 사이트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그런 공통된. 평균은 이제 달수 미만으로 거래가 됐는데 어제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몰려가지고 불강력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상화폐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코스닥 시장을 웃돌기도 하지만 안정성은 허술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서버 다운은 알려진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거래소도 저 같은 투자자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도 서버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다운됐었다는 거는 채팅창 송에서는 봤는데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겠냐.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관리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지난해 11월 TF를 구성했지만 가상화폐를 금융의 범주에 넣을지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정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사건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 동안 그 거래소 또는 중개회사가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인적 물적 시스템 요건들 체크를. SBS 원종진입니다.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할 때 환불 불가 조건이 붙은 상품 흔하게 볼 수 있죠. 한참 전에 취소해도 환불은 못 해준다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회사원 유도영 씨.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를 통해 스페인 호텔을 250만 원을 주고 예약했다가 출발 넉 달 전에 취소했습니다. 예약 일자가 충분히 남아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품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판매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때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뭐 비수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뭐 2, 3일 남기고 취소한 것도 아닌데.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외국계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 모두 환불 불가 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대금에 대해서 전액 환불 불가를 하고 있는 조항은 좀 과도하다고. 업체 실수로 너무 싼 가격에 예약이 이루어져도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거나 최저가가 아니면 차익을 돌려준다면서도 최저가 기준 시점이나 조건을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모두 7가지 불공정 약관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불가 조항의 경우 2달 안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해당 불공정 약관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권고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중동 전체를 뒤흔든 이란, 이라크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4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발생한 전 세계 지진 가운데 최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마을 건물이 폭삭 주저앉거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은 여진의 공포와 추위를 버티며 이틀째 밖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부상자들이 대거 이송되면서 병원은 환자를 돌볼 병상조차 모자란 상황입니다.
پیش آمد امکانات نبوده دسترسی نداشتن نه آبی نه برقی هیچی نبوده.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이란에서만 440여 명이 숨지고 7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에서도 8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 370명의 사망자를 낸 멕시코 지진 피해를 넘어서며 올해 최악의 지진 피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붕괴된 건물만 12,000여 채, 이재민만 7만 명이 넘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일부 산악마을엔 도로마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피해 복구는 물론 생존자들을 위한 구호 물자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추가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오늘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첫 눈이 조금 날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 밤부터 수능날 아침까진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떨어지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도 안 좋은데요. 내일 밤이 되면 동해상의 풍랑특보는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상쾌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기온은 7도에 머물겠고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4, 5도 정도 낮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한 차례 눈과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못 가는 월드컵 무대에 우리가 나가는 게 운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입니다.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강해지는 태극 전사들 잠시 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